1982년 겨울 부산항 바닷바람은 늘 비릿한 소금,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한숨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연은 그 바람을 매일같이 맞으며 세관 청사 계단을 올랐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티던 33. 가장, 아내와 어린 딸의 밥그릇을 지키는 게 그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밀수꾼들이 들여오는 짐을 검사하는 척 눈치를 보며 지나쳤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명태 말린 거 아닙니까? 눈앞의 상자에는 명태 포장이 겹겹이 둘러져 있었지만 이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는 술, 담배, 일본제 전자제품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세관은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윗선은 눈 감아주고 아래선은 알아서 기었습니다.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입 다무는 것이 이 바다를 먹고 사는 법이었습니다. 이연도 그 질서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몇 번을 거듭하자 양심의 목소리는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애들 학원비라도 내야지, 나만 깨끗하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퇴근길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산항의 붉은 노을은 늘 아름다웠지만 그 노을 아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관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 서류 가방을 든 감찰반 직원들이 세관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부산 세관 조직적인 비리 혐의로 전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협조 바랍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여왔던 더러운 거래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 물건을 통과시켜준 사람, 묵인한 사람, 돈을 나눈 사람. 하지만 수사 기록의 맨 앞줄에 올라간 이름은 이상하게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무관 이연. 그는 세관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가족도 연줄도 뒷배도 없는 지방대 출신 말단 공무원. 윗사람들에게는 가장 쓰기 좋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이연 씨, 여기 서류에 서명 좀 하시죠. 위에서 다 정리한 겁니다. 자필로 반성문만 쓰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어요. 수사관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이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정예, 성실, 청렴이라는 글자가 마치 비웃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이름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관 앞 포장마차에서 그는 소주잔을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미지근한 오뎅 국물을 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이 과장, 얼굴이 왜 그리 상했소? 무슨 일 있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여기 못 올지도 모르겠네요.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가슴은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딸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포장마차 비닐을 흔들 때마다 그의 앞날도 함께 구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잔을 비우고 일어섰을 때 이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공무원 이연의 마지막 날이자 부산 뒷골목의 또 다른 문이 그의 앞에 열리는 첫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멀리 부두 쪽에서 배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연은 잠시 뒤돌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코트를 여며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낡은 공무원 신분증 한 장이었지만 그날 밤 바다 위를 떠다니던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 사라진 자리에 아직 이름도 없는 어둠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 이연은 일부러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술 기운을 빼려면 찬바람을 더 맞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산항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어둠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고 가늘게 새어나오는 담배 불빛들이 여기저기에서 반딧불처럼 깜빡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골목에서 낮게 섞여 나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심 좀 해라. 이거 한 병에 얼마짜린 줄 아나? 걱정 마이소. 세관도 이제 조용한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낯선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온 밀수꾼들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세관에서 결국 자신만 잘려나간 날밤, 다른 밀수꾼들이 여전히 이 바다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연의 속을 서서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컨테이너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작은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미니어처 술병 같은 투명한 병들이 고르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밤빛을 받은 병 속 내용물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저게 뭐고? 세관에서 수없이 본 물건들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라벨도 없고 색도 거의 없는 액체. 참이슬도 위스키도 아닌 낯선 투명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돌아서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발자국 소리가 이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그림자에 몸을 붙였습니다. 땀이 식은 땀처럼 등에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관심은 곧 상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옮기자. 내일 부산에서 1인자 형님께서 직접 사람 보낸다 카더라. 야쿠자 쪽이랑도 선이 닿았다 아이가. 이번 판만 잘 넘기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야쿠자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세관 안쪽에서만 듣던 소문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과 부산 뒷골목이 약 한 병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라고 세관에 들어갔는데 결국 지켜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잠시 후 작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와 상자가 실렸습니다. 남자 둘은 담배를 비벼 끄고 트럭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연은 컨테이너 그림자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뒤 발치에 작은 것이 하나 굴러와 멈춰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허리를 굽히자 손바닥 안에 차갑고 작은 병 하나가 놓였습니다. 부두 바닥에 떨어져 깨지지 않은 투명한 병 한 병. 병 속 액체는 달도 불빛도 흡수하지 않고 묵묵히 고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한동안 그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한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그는 부두 아래로 병을 던질 듯 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새학기 교복 밀린 전기세, 그리고 내일이면 돌아오게 될 해고 통지서. 그날 밤 이연은 그 병을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연은 안방 불을 끄고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손에 쥔 작은 병을 창밖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 한 병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속으로 중얼거린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남자의 양심과 절망이 투명한 병 속에서 천천히 섞이고 있었습니다. 있었다. 이연은 그날 밤 이후 매일같이 가슴 안쪽에서 그 작은 병의 흔들림을 느꼈다. 낡은 코트 속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은 투명한 무게는 단순한 유리병이 아니었다. 그건 부패한 세관에서 쫓겨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새로운 악마의 초대장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신문에는 부산 세관 비리 혐의, 주무관 이연 구속 조사 중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이연은 웃음이 나왔다. 그가 잡혀간 적도 조사받은 적도 없는데도 신문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문 앞에서 말없이 신문을 내밀었다. 딸아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듯 뒤로 숨었다. 당신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 속 병을 쥔 손가락만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를 버린 세상에 나도 등을 돌리자. 며칠 후 이연은 부산진 시장 골목의 오래된 다방 청파를 찾았다. 그곳은 부산 조직들의 비공식 회합 장소로 알려진 곳이었다. 테이블마다 담배 연기와 욕설이 섞여 돌았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창밖에 여자가 흘렀다. 그 안에서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덩배라 불리는 사내였다. 이봐, 자네가 세관 이연이제? 이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덩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나라가 자네 같은 놈을 내쳤다 카더라. 그런 놈은 우리한테 귀하디귀한 인재지. 이연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남의 짐 검사하던 손, 이번엔 직접 짐을 옮겨보려고요. 덩배는 잔을 들어 그 말에 답했다. 좋다. 대신 우리 쪽 일은 세관처럼 적당히 하면 안 된다. 피를 뒤집어 써야 할 땐 웃으면서 써야지. 이연은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놈들은 속이 훤하다. 거짓정의 따위는 여기 없다. 그날 밤 그는 조직의 첫 일거리를 맡았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밀수품을 중간에 인수해 검문을 피하게 하는 것. 이연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과거 세관 동료들이 사용하던 검사 코드, 화물차 동선, 야간 순찰 시간표. 그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한 병의 약은 이제 부산의 그림자와 손을 잡는 계약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첫 서명은 피보다 진한 욕망으로 쓰여질 것이었다. 며칠 뒤 이연은 덩배의 사람들과 함께 부산항 외곽 창고에 섰다. 바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트럭 세 대가 차례로 창고 앞에 멈췄다. 이게 다야. 일본에서 바로 넘어온 거라 카더라. 운전수가 상자를 내리며 속삭였다. 상자 하나가 열리자 그 안에는 이연이 처음 주워들었던 것과 똑같은 투명한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냄새조차 없는 액체, 그 속에는 불법 합성 필로폰이 숨어 있었다. 이거 손떼기만 해도 끝장인 거 알지? 덩배가 말했다. 압니다. 하지만 그 끝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연의 대답에 덩배는 껄껄 웃었다. 좋다, 이연. 오늘부로 자넨 세관놈이 아니라 우리 쪽 장부다. 그날 밤 거래는 순조롭게 끝났다. 트럭은 부산 외곽 도로를 타고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창고 안에서 술을 부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웃으며 돈다발을 세었다. 이연은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 그의 눈앞에는 깜빡이는 네온사인 대신 포장마차에서 울던 아내의 눈빛이 겹쳤다. 이연 씨 이제라도 그만둬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머리를 저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거래가 끝난 새벽, 덩배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일본 쪽 야쿠자에서 직접 온 손님이 자네를 보고 싶다더라. 세관 출신이라면 우리랑 야쿠자 사이 다리 역할을 해야지. 이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잔을 비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보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바다 위로 피어오르는 불빛처럼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정장은 비싸졌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채워졌으며 이연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있다는 착각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의 꿈속에는 항상 바닷가 포장마차의 그 밤이 반복됐다. 오뎅 국물 위로 비치던 초라한 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해 묻던 아주머니의 말. 이 과장, 무슨 일 있나? 그는 매번 꿈속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투명한 병이 있었다. 그 병은 이제 수십억 원의 돈으로 변했지만 이연은 그 병을 볼 때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의 양심이 그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언젠가 이 병이 나를 삼키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담배를 껐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바다 위를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연이 이제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잔혹할 만큼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었다. 이연은 어느새 사람들 입에 세관 출신 브로커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말투도 공무원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 점이 오히려 부산 뒷골목에서는 신뢰가 되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중히 하는 남자, 그게 이연이었다. 어느 날 덩배는 이연을 불렀다. 야쿠자 쪽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다. 자네가 맞이해야지. 이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엔 이미 냄새가 스며 있었다. 돈과 약,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뒤섞인 냄새였다. 부산항 외곽의 한 호텔 702호. 비오는 밤이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의 일본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중 하나가 낮게 인사했다. 오아시 데스, 잘 부탁합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 대신 검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당신이 세관 출신이라면서요? 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요. 이연은 차분히 웃었다. 오아시는 그 미소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세관의 눈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처음이군요. 우린 단 한 번도 경찰보다 세관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덩배가 웃었다. 이제 그 무서운 놈이 우리 편이 됐으니 세상 겁날 게 없지. 이연은 말없이 잔을 들었다. 건배라는 말 대신 그의 입술에서 나온 건 짧은 한숨이었다. 거래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투명한 병 100상자. 그중 절반은 부산에 남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연은 장부를 작성하며 마음 한켠에서 서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적어넣는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연 씨, 이제 진짜 조직 사람이 됐네요. 덩배가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연은 잔을 비우지 못한 채 창문 밖을 봤다. 호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피곤하고 어딘가 초라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형님, 형배 형님이 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덩배의 얼굴이 굳었고 오아시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형배, 부산 조직의 또 다른 1인자이자 덩배와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해오던 사내. 그가 직접 여기에 나타났다는 건
이 거래에 불편한 냄새가 섞였다는 의미였다. 문이 열렸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형배였다. 그의 시선이 이연을 스쳤다. 이 양반이 그 세관 출신이라며? 이연은 고개를 숙였다. 예, 형님. 이연입니다. 형배는 잠시 그를 훑어보다가 낮게 말했다. 세관 출신이면 눈이 밝겠네. 밝은 눈은 때로는 오래 못 살아. 그 한마디는 위협이 아니라 선언 같았다. 이연은 침묵했다. 그날 밤 계약서에는 도장이 찍혔고 그 도장 잉크는 이상할 만큼 붉었다. 그날 이후 부산의 밤거리는 전보다 더 화려해졌다. 새로 생긴 나이트클럽마다 덩배의 손길이 닿았고 형배는 경찰서와 시청 쪽 인맥을 쥐었다. 두 세력은 한 도시를 양분했고 그 중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 일정을 짜는 사람이 바로 이연이었다. 그는 겉보기엔 행정 담당 브로커였지만 실상은 두 사람 사이의 눈치 싸움을 조율하는 외줄타기였다. 덩배는 돈을 믿었고 형배는 사람의 의리를 믿었다. 그리고 이연은 그 둘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존재였다. 어느 날 밤 형배가 이연을 따로 불렀다. 이연 씨, 우리 일 오래 하려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덩배는 돈 냄새에 미친 놈이야. 그놈이 언젠간 우리 모두를 팔아넘길 거다. 그래도 아직은 같이 먹고 살잖습니까? 그래, 아직은. 형배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아직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는 법이지. 며칠 뒤 일본에서 온 화물선 한 척이 부산항에 정박했다. 이연은 통관 문서를 조작해 트럭 세 대를 통과시켰다. 그건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트럭이 항만을 벗어나기도 전에 부산 경찰이 매복 중이었던 것이다. 정보가 새나갔다. 덩배가 이를 갈았다. 형배 쪽에서 누군가 입을 연 게 분명했다. 총성이 울렸고 항만 창고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연은 몸을 숙이며 외쳤다. 뒤로 물러서요. 경찰이에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흩어졌고 한쪽 구석에 쓰러진 덩배의 부하가 피를 흘리며 말했다. 형님, 형배 쪽 형배가 우리를 넘겼습니다. 그 말은 총성보다 깊게 박혔다. 그날 밤 피비린내 속에서 이연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배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쟁이었다. 그가 세관에서 버렸던 신념, 정이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리워졌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또 한 번 거짓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부산항 마약 밀수 조직 검거, 핵심 인물 도주 중 이라는 제목이 걸렸다. 사진 속 흐릿한 실루엣. 바로 그가 있었다. 이연은 신문을 구겨버렸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차가운 수면 위에 번졌다. 그는 담배를 물며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멀리서 배 기적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처음 세관을 떠나던 그날의 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그의 발밑엔 피로 얼룩진 장부가 있었고 손엔 여전히 그 투명한 병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병은 이제 돈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연은 느꼈다. 이제 이 병을 버릴 수 없다면 언젠가 자신이 이 병 속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연은 도망자였다. 부산항에서의 총격 사건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형배의 부하들이 덩배 조직을 몰살시키던 그 새벽, 이연은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해안가를 따라 달렸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신발 밑으로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쩍쩍 소리를 냈다. 그의 코트 안에는
여전히 투명한 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병은 이제 단순한 마약이 아니었다. 그의 죄, 그의 인생, 그리고 그가 버린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며칠을 숨어 지내던 어느 밤, 이연은 오래전 세관 시절 동료였던 장 부장을 찾아갔다. 이연, 넌 미쳤구나. 널 찾는 놈들이 부산 전역에 깔렸어. 그래도 누군가는 내 말 좀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 그의 목소리는 마른 풀잎처럼 떨렸다. 장 부장은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너한테 남은 길은 두 개야.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든가 아니면 형배보다 먼저 죽이든가. 죽이는 건 나한테 안 맞아. 그럼 죽을 준비라도 해라. 그 말을 뒤로 한 채 이연은 비에 젖은 거리로 나왔다. 그의 어깨 위로 간판 불빛들이 번졌다가 꺼졌다. 모든 게 허무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 지켜야 할 게 있었다. 그건 바로 증거. 이연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거래 장부를 어딘가에 숨겨두고 있었다. 거기에는 형배의 이름, 경찰의 뇌물 명단, 그리고 일본 쪽 계좌 정보까지 모두 기록돼 있었다. 그 서류만 세상 밖으로 나가면 부산의 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민정이야? 아빠다. 딸아이의 잠결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 언제 와? 이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이 일 다 끝내고 나면. 통화가 끝나자 그는 주저앉았다. 눈물 대신 오래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조직의 전쟁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에게 거짓말해 온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나는 나를 속였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을 때 이연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았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파도에 삼켜진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이연은 손에 쥔 투명한 병을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를 바다에 던질까 아니면 나를 던질까? 다음 날 새벽 이연은 낡은 자동차 한 대를 몰고 영도 쪽으로 향했다. 그곳엔 오래된 폐공장이 있었다. 한때는 항구 노동자들이 모여 철을 녹이던 곳, 지금은 부산의 폐허가 된 그림자였다. 그곳에서 그는 형배의 부하 2명을 마주쳤다. 이연 씨, 형님이 오시라 하십니다. 형님? 그분한텐 전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는 천천히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뭐고? 내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야. 여기엔 다 들어있어. 형배, 경찰, 그리고 나까지. 부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걸로 협상이라도 할 생각입니까? 아니, 그냥 끝내러 온 거야. 그때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다. 검은 세단이 멈추고 형배가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피도 분노도 없었다. 이연, 이게 다 내 손에서 터질 줄은 몰랐다. 형님,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멈춰야 했어요. 우리 모두 너무 멀리 왔습니다. 형배는 천천히 웃었다. 멈춘다고 되나? 우리 같은 놈들은 한 번 발 담그면 끝까지 가야 해. 내가 던진 병 하나 때문에 이 도시는 이미 피를 봤다. 이연은 가방을 열었다. 서류와 함께 투명한 병이 있었다. 이 병 하나면 다 끝나요. 이걸 세상 밖으로 내보내면 형님도 나도 이 도시도 끝입니다. 형배의 손이 천천히 권총을 꺼냈다. 그럼 끝내자. 순간 총성이 울렸다. 창문이 깨지고 바람이 밀려들었다. 이연은 바닥에 쓰러지며 손을 더듬었다. 피가 묻은 손끝에 차가운 유리가 느껴졌다. 그는 힘겹게 병을 들고 형배를 바라봤다. 형님, 이건 내 고백입니다. 그는 남은 힘을 다해 병을 던졌다.
병이 깨지는 순간 안에 들어있던 액체가 불길에 닿았다. 순식간에 화염이 공장을 집어삼켰다. 붉은 불꽃 사이로 서류가 타올랐다. 거짓, 죄, 그리고 이름들 모든 게 재로 변해갔다. 형배는 몸을 피했지만 이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불길이 비쳤고 그 불빛 속에서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 끝이군요. 밖에서는 새벽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바다는 다시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한 남자의 모든 고백이 섞여 있었다. 그날 새벽 부산항 바다 위로 연기 한 줄이 피어올랐다. 누군가는 그것을 단순한 화재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정의의 장례식이라 불렀다. 이연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바닷가 모래 위에서 한 병의 유리 조각이 발견됐다. 그 안에는 타다 남은 종이 조각 하나, 그리고 흐릿하게 남은 글자 2개가 있었다. 민정.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1982년에 부산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고층 빌딩과 푸른 유리창이 줄지어 서 있었다. 바다 냄새 대신 커피 향이, 배 기적 소리 대신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려 퍼지는 도시. 민정은 올해 40을 넘겼다. 아버지가 사라진 그날 이후 그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서울로 이사했다. 부산이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금기처럼 입에 올리지 않았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얻고 아이를 키우며 그녀는 있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잊혀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숨을 쉬며 기다리는 법이었다. 그해 겨울, 민정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정아, 언젠가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민정의 손이 떨렸다. 글씨는 어눌했지만 분명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노트를 쥔 채 앉아 있었다.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이름들, 숫자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부산영도 폐공장 근처 바다 옆 컨테이너 창고. 민정은 며칠 동안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비행기 표를 예매했다. 가보자. 이건 내일이기도 하니까. 부산 공항에 내리자 바람이 달랐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공기 속엔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영도로 향했다. 운전사는 백발의 노인이었다. 아가씨, 이 동네엔 요즘 사람들 잘 안 와요. 아버지를 찾으러 왔어요. 그럼 혹시 이름이 이연 씨? 그 이름이 들리는 순간 민정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 양반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도 그때 같이 일했거든. 불 속에서도 끝까지 사람을 살리려던 사람이었죠.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세상은 아버지를 밀수꾼이라 불렀지만 그를 아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른 이름이 남아 있었다. 그 사람은 나쁜 놈이 아니었어요. 단지 너무 착해서 그 세상에 맞지 않았던 거죠. 차창 밖으로 부산항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 빛 속에서 민정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바다를 상상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아빠, 이제 제가 갈게요. 영도 끝자락의 폐공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벽은 무너지고 철문은 녹슬었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남아 있었다. 민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바닥엔 깨진 유리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이상하게 눈에 띄었다. 손가락만 한 유리 파편. 그 안쪽에는 검게 그을린 종이 한 조각이 붙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것을 들어 올렸다.
햇빛에 비치자 글씨 한 줄이 드러났다. 민정. 그 한 글자에 그녀의 몸이 굳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손끝이 떨렸다. 아빠. 그 순간 바닷바람이 불어와 유리 조각 위에 먼지를 쓸어냈다. 햇살이 파편을 비추자 그 안에서 작은 무지개가 번졌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에게 괜찮다, 이제 울지 말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는 오래된 철제 상자와 녹슨 기계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서 낡은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열자 그 안에는 타다 남은 서류 몇 장과 손바닥만 한 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투명한 병. 아버지가 지켜왔던 바로 그 병이었다. 민정은 조용히 병을 들었다. 그 속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병의 벽면에는 누군가의 손자국처럼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건 마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인사 같았다. 그녀는 병을 가슴에 안았다. 아빠, 나 이제 알아요. 당신이 왜 그렇게 싸웠는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바다 위로 노을이 번졌다. 붉은 빛이 폐공장의 벽을 물들였다. 민정은 천천히 병을 바다로 던졌다. 병은 빛을 반사하며 떠올랐다가 파도에 삼켜졌다. 그 순간 멀리서 선박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마치 30년 전 이연이 마지막으로 들었던 그 소리와 같았다.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당신의 바다는 아직 살아있어요. 바람이 머리칼을 스쳤고 그녀의 뒤로 하늘이 서서히 어두워졌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 하나가 여전히 항구 위에 떠 있었다. 그건 마치 한 남자가 남긴 마지막 양심의 불씨 같았다. 민정은 다시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다. 부산의 겨울 바다를 떠나지 못한 채 그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사진 몇 장, 녹음기 속 음성 몇 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기록은 한편의 다큐로 변해갔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오래된 세관 창고로 갔다. 녹슨 철문을 밀자 비린 냄새와 함께 먼지가 흩날렸다. 한때 아버지가 서류를 정리하던 책상 자리가 있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도장 하나가 남아 있었다. 부산세관 이현. 그 이름을 손끝으로 쓰다듬는 순간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지우지 않으셨구나. 그녀는 카메라를 켜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잘못된 길 위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얼굴을 잃지 않으려 했다. 촬영은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건을 부산항 마약 밀수라 불렀다. 하지만 민정은 그 이름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더했다. 밤마다 편집실에 불이 켜졌다. 낡은 영상 장비에서 들려오는 소음, 모니터 속에서 점점 또렷해지는 과거의 흔적들. 그녀는 수없이 멈추고 다시 재생하며 아버지의 숨소리를 찾으려 했다. 어느 날 편집실 문이 열렸다. 한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혹시 이연 씨 따님이신가요? 민정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를 아세요? 예. 그때 그 불길 속에서 그분이 날 구했어요. 남자는 부산항 경찰 출신이었다. 그는 가슴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불에 그을린 그 사진 속에는 이연과 함께 서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중 한 명이 바로 그였다. 그날 이연 씨가 나 대신 밖으로 밀어냈어요. 난 살고 그분은 안 나왔죠. 민정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정의의 장례식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남았고 그 생존자는 이제 그의 딸 앞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 생명을 준 겁니다. 난 그 빚을 아직도 갚지 못했어요.
민정은 카메라를 껐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이제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게 아버지에겐 가장 큰 위로일 테니까요. 며칠 뒤 민정은 다큐의 마지막 장면을 찍기 위해 부산항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절벽 위로 올라갔다. 바다 건너편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바라봤던 폐공장이 있었다. 그녀는 카메라를 세워놓고 녹화 버튼을 눌렀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죄를 다루지 않는다. 그의 선택과 그 선택이 남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카메라 렌즈 속으로 바다의 파도와 햇살이 번졌다. 그 빛 속에서 민정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누군가를 위해 한 번쯤 멈춰 서는 거야. 그 말은 오래된 기억 속에 묻혀 있었지만 지금 그녀의 다큐 속에서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편집이 끝난 뒤 민정은 영화를 이연이라는 제목으로 제출했다. 작은 독립영화제, 객석은 많지 않았지만 상영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이어졌다.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부산에서 세관 일을 하던 마지막 세대였다. 그 사람 이연. 나도 기억하네. 그는 부정한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서류를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지. 민정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의 박수는 오래가지 않았지만 그 소리는 그녀의 가슴에 깊이 남았다. 며칠 후 그녀는 다큐의 일부를 온라인에 올렸다. 부산항에 이연한 세관원의 마지막 기록. 조회수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라갔다. 댓글에는 낯선 이들의 글이 달렸다. 우리 아버지도 저런 분이었어요. 그 시대엔 누가 옳고 그른지 말하기 힘들었죠. 이연 씨, 그분의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정은 화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빠, 이제 정말 세상이 아빠를 기억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여전히 이연의 바다였다. 민정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이 멈췄던 자리에서 제가 다시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고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그러나 그 빛은 그녀의 눈 속에서 조용히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 그건 단 한 남자의 죄가 아니라 모든 세대가 품은 기억의 불씨였다. 민정의 다큐가 공개된 지 2달. 조회수는 30만을 넘었고 이연이라는 이름은 다시 세상 속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정은 알고 있었다.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다큐 상영 이후 전국을 돌았다. 노년복지관, 시청 강당, 대학의 작은 강의실. 사람들은 조용히 영화를 보고 끝나면 눈시울을 훔쳤다. 어떤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결국 자기 목숨보다 남을 먼저 챙겼지.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요. 그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왜 그렇게 버텼는지. 그녀의 다큐는 단순한 추모 영상이 아니었다. 그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다. 이연은 법을 어겼지만 양심은 지켰다. 그는 조직의 폭력과 부패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의 생명을 택했다. 민정은 그 선택을 화면에 남겼다. 정의는 법의 조항에 있지 않았다. 그건 한 사람의 심장 안에서 끝내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였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의 눈에선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과거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연결을 의미했다. 상영이 끝나면 민정은 꼭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의 부모 세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버리면 세상도 버린다는 걸요. 그 말은 노인들에겐 위로였고 젊은 세대에겐 숙제였다. 그날 밤 민정은 다시 부산항을 찾았다. 불빛이 잔잔히 흔들리는 바다 위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아빠, 당신의 이야기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로 남았어요. 며칠 후 한 편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한국해양경찰 역사자료실. 제목은 짧았다. 이연 세관원 관련 기록 복원 제안. 민정은 잠시 숨을 멈췄다. 메일에는 오래된 문서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1982년 부산항 화재 구조자 명단. 그 안에는 이연의 이름이 있었다. 그 이름 옆에는 단 하나의 문장. 생존자 3명 구조, 마지막까지 현장 잔류. 민정의 손이 떨렸다. 세상은 아버지를 범죄자로 기억했지만 기록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아빠, 이제 진짜 당신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며칠 뒤 부산시청 앞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다. 정직한 세관원 이연 사람을 먼저 지킨 공무원. 그 자리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옛 동료들, 구조자들, 그리고 그의 딸. 민정은 흰 꽃 한 송이를 바쳤다. 아빠, 이제 이 도시는 당신을 기억해요. 추모식이 끝난 뒤 민정은 해변으로 걸어갔다. 바다는 여전히 잔잔했다. 그녀는 가슴속 작은 녹음기를 꺼내 천천히 말했다. 여기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을 구하려 한 게 아니라 단 한 사람을 지키려 했다. 그 한 마음이 세상을 조금은 바꿨다. 그녀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저녁 햇살이 수면에 부서지며 붉은 불빛을 흩뿌리고 있었다. 그 빛이 마치 아버지의 눈빛처럼 느껴졌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빠, 당신의 정의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번졌다. 그 물결 위로 한 병이 떠올랐다. 그녀가 한때 던졌던 바로 그 병이었다. 병 안에는 물결에 씻긴 작은 쪽지가 있었다. 민정아, 정의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부신 햇살이 바다 위를 감싸며 모든 것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바다는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한 세대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그날 이후 바다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부산항의 파도는 쉼없이 부서지고 부서진 파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시간은 흘렀지만 누군가의 이름은 그 물결 속에서 조용히 살아있었다. 민정은 매일 아침 항구를 걸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세관 도장이 목걸이처럼 목에 걸려 있었고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가벼워졌다. 이제 그것은 짐이 아니라 이야기의 증거였다. 바닷바람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아빠, 오늘은 하늘이 참 맑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수평선 저편으로 흘러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부산의 도시는 변했지만 그녀의 눈엔 여전히 그 시절의 그림자가 보였다. 낡은 공장, 녹슨 컨테이너,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의 뒷모습. 그날 이후로 민정은 기억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녀는 전국의 오래된 세관, 항구, 노동 현장을 찾아다니며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았다. 당신에게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노인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윽고 이렇게 대답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 그게 다였지요. 민정은 그 대답들을 녹음기로 남겼다. 그 소리들이 이어져 한 편의 다큐로 완성될 즈음 그녀는 깨달았다.
정의는 세대마다 다르게 불리지만 결국엔 같은 마음에서 태어난다는 것.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항구에 섰다. 파도 위로 불빛이 수놓은 듯 반짝였다. 그 빛은 마치 수많은 이름이 별처럼 흩뿌려진 듯했다. 그 안에는 분명 이연이라는 이름도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부산항은 또다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 지어진 부두에는 젊은 세관원들이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민정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저도 그분처럼 되고 싶습니다. 민정은 웃었다. 그분처럼 되려 하지 마세요. 그분이 믿었던 사람을 닮으세요. 그 짧은 대화는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에 남았다. 세월은 흘러도 어떤 신념은 다음 세대의 손으로 전해진다는 걸 그녀는 그날 알았다. 그날 밤 그녀는 아버지의 추모비 앞에 다시 섰다. 조용히 꽃을 놓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이제 제 일은 끝났어요. 당신의 정의를 세상에 돌려드렸어요. 달빛이 추모비 위로 내려앉았다. 바람이 스치고 어디선가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녹음기를 꺼내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이현. 그는 한 세대의 끝이자 또 다른 세대의 시작이었다. 그의 바다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녹음 버튼을 끄자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다. 그 빛은 고요하지만 단단했다. 마치 세월을 넘어 이어진 약속 같았다. 민정은 바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바닷가 모래 위에는 파도에 밀려온 병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병을 들고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쪽지 한 장. 정의는 물처럼 흐른다.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는 닿는다. 민정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분명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인사 같았다. 그녀는 병을 가슴에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저 멀리 새벽빛이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 빛은 파도 위를 천천히 비추며 모든 어둠을 걷어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는 다시 한 번 말 없는 약속을 건넸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이제 저도 여기서 제 길을 이어갈게요.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들려오는 소리는 어쩌면 아버지의 목소리였는지도 모른다. 1982년 겨울, 부산항 바닷바람은 늘 비릿한 소금, 냄새와 함께 사람들의 한숨을 실어 날랐습니다. 이연은 그 바람을 매일같이 맞으며 세관 청사 계단을 올랐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이름 하나로 버티던 33. 가장, 아내와 어린 딸의 밥그릇을 지키는 게 그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밀수꾼들이 들여오는 짐을 검사하는 척 눈치를 보며 지나쳤습니다. 과장님, 이건 그냥 명태 말린 거 아닙니까? 눈앞의 상자에는 명태 포장이 겹겹이 둘러져 있었지만 이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안 깊숙한 곳에는 술, 담배, 일본제 전자제품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입니다. 세관은 오래전부터 썩어 있었습니다. 윗선은 눈 감아주고 아래선은 알아서 기었습니다. 적당히 모른 척하고 적당히 챙기고 적당히 입 다무는 것이 이 바다를 먹고 사는 법이었습니다. 이연도 그 질서 속에 끼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몇 번을 거듭하자 양심의 목소리는 서서히 작아졌습니다. 애들 학원비라도 내야지. 나만 깨끗하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퇴근길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산항의 붉은 노을은 늘 아름다웠지만 그 노을 아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세관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검찰 수사관들, 서류 가방을 든 감찰반 직원들이 세관 구석구석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부산 세관 조직적인 비리 혐의로
전면 조사에 들어갑니다. 협조 바랍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몇 년 동안 쌓여왔던 더러운 거래들이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 물건을 통과시켜준 사람, 묵인한 사람, 돈을 나눈 사람. 하지만 수사 기록의 맨 앞줄에 올라간 이름은 이상하게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주무관 이현. 그는 세관에서 가장 약한 고리였습니다. 가족도 연줄도 뒷배도 없는 지방대 출신 말단 공무원. 윗사람들에게는 가장 쓰기 좋은 희생양이었습니다. 이현 씨, 여기 서류에 서명 좀 하시죠. 위에서 다 정리한 겁니다. 자필로 반성문만 쓰면 집행유예로 끝날 수도 있어요. 수사관의 말은 친절했지만 눈빛은 이미 답을 정해둔 사람의 그것이었습니다. 이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정예, 성실, 청렴이라는 글자가 마치 비웃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이름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관 앞 포장마차에서 그는 소주잔을 붙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아 주머니가 미지근한 오뎅 국물을 더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이 과장, 얼굴이 왜 그리 상했소? 무슨 일 있나? 별일 아닙니다. 그냥 이제 여기 못 올지도 모르겠네요. 말은 가볍게 던졌지만 가슴은 돌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딸아이 학원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포장마차 비닐을 흔들 때마다 그의 앞날도 함께 구겨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잔을 비우고 일어섰을 때 이현은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공무원 이현의 마지막 날이자 부산 뒷골목의 또 다른 문이 그의 앞에 열리는 첫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멀리 부두 쪽에서 배의 기적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현은 잠시 뒤돌아 바다를 바라보다가 코트를 여며 쥐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버린 것은 낡은 공무원 신분증 한 장이었지만 그날 밤 바다 위를 떠다니던 것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삶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련이 사라진 자리에 아직 이름도 없는 어둠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향하던 길, 이현은 일부러 바닷가 쪽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술 기운을 빼려면 찬바람을 더 맞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부산항 부두에는 컨테이너들이 어둠 속에 겹겹이 쌓여 있었고 가늘게 새어나오는 담배 불빛들이 여기저기에서 반딧불처럼 깜빡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 골목에서 낮게 섞여 나오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조심 좀 해라. 이거 한 병에 얼마짜린 줄 아나? 걱정 마이소. 세관도 이제 조용한데 누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낯선 말투는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봐 온 밀수꾼들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세관에서 결국 자신만 잘려나간 날밤, 다른 밀수꾼들이 여전히 이 바다에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이 이현의 속을 서서히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컨테이너 틈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둘이 작은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미니어처 술병 같은 투명한 병들이 고르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밤빛을 받은 병 속 내용물이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저게 뭐고? 세관에서 수없이 본 물건들 같기도 했지만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라벨도 없고 색도 거의 없는 액체. 참이슬도 위스키도 아닌 낯선 투명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돌아서며 욕을 내뱉었습니다. 야, 거기 누구야? 발자국 소리가 이연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연은 숨을 죽이고 컨테이너 그림자에 몸을 붙였습니다. 땀이 식은 땀처럼 등에 흘렀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의 관심은 곧 상자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옮기자. 내일 부산에서 1인자 형님께서 직접 사람 보낸다 카더라. 야쿠자 쪽이랑도 선이 닿았다 아이가. 이번 판만 잘 넘기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다. 야쿠자라는 단어가 귀를 때렸습니다. 세관 안쪽에서만 듣던 소문이 현실이 되어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과 부산 뒷골목이 약 한 병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바다를 지키라고 세관에 들어갔는데 결국 지켜낸 건 아무것도 없구나. 잠시 후 작은 트럭 한 대가 다가와 상자가 실렸습니다. 남자 둘은 담배를 비벼 끄고 트럭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연은 컨테이너 그림자에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사라진 뒤 발치에 작은 것이 하나 굴러와 멈춰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허리를 굽히자 손바닥 안에 차갑고 작은 병 하나가 놓였습니다. 부두 바닥에 떨어져 깨지지 않은 투명한 병 한 병. 병 속 액체는 달도 불빛도 흡수하지 않고 묵묵히 고여 있었습니다. 이연은 한동안 그 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병 하나가 한 집안을 살릴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걸 버려야 하나? 그는 부두 아래로 병을 던질 듯 팔을 들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새학기 교복 밀린 전기세, 그리고 내일이면 돌아오게 될 해고 통지서. 그날 밤 이연은 그 병을 코트 안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다는 여전히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이연은 안방 불을 끄고 혼자 베란다에 섰습니다. 손에 쥔 작은 병을 창밖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 한 병으로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속으로 중얼거린 그 질문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밤 부산의 오래된 아파트 베란다에서 한 남자의 양심과 절망이 투명한 병 속에서 천천히 섞이고 있었습니다. 있었다. 이연은 그날 밤 이후 매일같이 가슴 안쪽에서 그 작은 병의 흔들림을 느꼈다. 낡은 코트 속 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은 투명한 무게는 단순한 유리병이 아니었다. 그건 부패한 세관에서 쫓겨난 남자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새로운 악마의 초대장이었다. 며칠이 흘렀다. 신문에는 부산 세관 비리 혐의, 주무관 이연 구속 조사 중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이연은 웃음이 나왔다. 그가 잡혀간 적도 조사받은 적도 없는데도 신문은 이미 그를 범인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문 앞에서 말없이 신문을 내밀었다. 딸아이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듯 뒤로 숨었다. 당신 이게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였지만 이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주머니 속 병을 쥔 손가락만 더 세게 움켜쥐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를 버린 세상에 나도 등을 돌리자. 며칠 후 이연은 부산진 시장 골목의 오래된 다방 청파를 찾았다. 그곳은 부산 조직들의 비공식 회합 장소로 알려진 곳이었다. 테이블마다 담배 연기와 욕설이 섞여 돌았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창밖의 여자가 흘렀다. 그 안에서 덩치 큰 남자 하나가 눈에 띄었다. 덩베라 불리는 사내였다. 이봐, 자네가 세관 이연이제?
이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덩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나라가 자네 같은 놈을 내쳤다 카더라. 그런 놈은 우리한테 귀하디귀한 인재지. 이연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남의 짐 검사하던 손, 이번엔 직접 짐을 옮겨보려고요. 덩배는 잔을 들어 그 말에 답했다. 좋다. 대신 우리 쪽 일은 세관처럼 적당히 하면 안 된다. 피를 뒤집어 써야 할 땐 웃으면서 써야지. 이연은 그 말에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이놈들은 속이 훤하다. 거짓정에 따위는 여기 없다. 그날 밤 그는 조직의 첫 일거리를 맡았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밀수품을 중간에 인수해 검문을 피하게 하는 것. 이연의 머릿속은 이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과거 세관 동료들이 사용하던 검사 코드, 화물차 동선, 야간 순찰 시간표. 그는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한 병의 약은 이제 부산의 그림자와 손을 잡는 계약서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계약의 첫 서명은 피보다 진한 욕망으로 쓰여질 것이었다. 며칠 뒤 이연은 덩배의 사람들과 함께 부산항 외곽 창고에 섰다. 바다 안개가 짙게 깔린 새벽, 트럭 세대가 차례로 창고 앞에 멈췄다. 이게 다야. 일본에서 바로 넘어온 거라 카더라. 운전수가 상자를 내리며 속삭였다. 상자 하나가 열리자 그 안에는 이연이 처음 주워들었던 것과 똑같은 투명한 병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냄새조차 없는 액체, 그 속에는 불법 합성 필로폰이 숨어 있었다. 이거 손떼기만 해도 끝장인 거 알지? 덩배가 말했다. 압니다. 하지만 그 끝장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이연의 대답에 덩배는 껄껄 웃었다. 좋다, 이연. 오늘부로 자넨 세관놈이 아니라 우리 쪽 장부다. 그날 밤 거래는 순조롭게 끝났다. 트럭은 부산 외곽도로를 타고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창고 안에서 술을 부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불렀고 누군가는 웃으며 돈다발을 세웠다. 이연은 구석에 앉아 담배만 피웠다. 그의 눈앞에는 깜빡이는 네온사인 대신 포장마차에서 울던 아내의 눈빛이 겹쳤다. 이연 씨, 이제라도 그만둬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그는 머리를 저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어. 거래가 끝난 새벽 덩배는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다. 일본 쪽 야쿠자에서 직접 온 손님이 자네를 보고 싶다더라. 세관 출신이라면 우리랑 야쿠자 사이 다리 역할을 해야지. 이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곧 잔을 비우고 고개를 끄덕였다. 만나보죠. 어떻게든 살아야 하니까. 그날 이후 그의 삶은 바다 위로 피어오르는 불빛처럼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하루가 다르게 정장은 비싸졌고 손목에는 금시계가 채워졌으며 이연의 눈빛에는 다시 살아있다는 착각이 깃들었다. 그러나 그의 꿈속에는 항상 바닷가 포장마차의 그 밤이 반복됐다. 오뎅 국물 위로 비치던 초라한 불빛, 그리고 자신을 향해 묻던 아주머니의 말. 이 과장, 무슨 일 있나? 그는 매번 꿈속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아마도 자신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투명한 병이 있었다. 그 병은 이제 수십억 원의 돈으로 변했지만 이연은 그 병을 볼 때마다 마치 아직도 누군가의 양심이 그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언젠가 이 병이 나를 삼키겠지.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담배를 껐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바다 위를 스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연이 이제 완전히 어둠의 세계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잔혹할 만큼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었다. 이연은 어느새 사람들 입에
세관 출신 브로커로 불리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양복을 입었고 말투도 공무원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 점이 오히려 부산 뒷골목에서는 신뢰가 되었다.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중히 하는 남자, 그게 이연이었다. 어느 날 덩배는 이연을 불렀다. 야쿠자 쪽에서 직접 사람을 보낸다. 자네가 맞이해야지. 이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서 있던 자리엔 이미 냄새가 스며 있었다. 돈과 약, 그리고 사람의 목숨이 뒤섞인 냄새였다. 부산항 외곽의 한 호텔 702호. 비오는 밤이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의 일본 남자 둘이 들어왔다. 그중 하나가 낮게 인사했다. 오아시 데스? 잘 부탁합니다. 그의 손에는 담배 대신 검은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당신이 세관 출신이라면서요? 예.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요. 이연은 차분히 웃었다. 오아시는 그 미소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말했다. 세관의 눈이 우리 편이 되는 건 처음이군요. 우린 단 한 번도 경찰보다 세관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덩배가 웃었다. 이제 그 무서운 놈이 우리 편이 됐으니 세상 겁날 게 없지. 이연은 말없이 잔을 들었다. 건배라는 말 대신 그의 입술에서 나온 건 짧은 한숨이었다. 거래는 신속히 이루어졌다. 투명한 병 100상자. 그중 절반은 부산에 남고 나머지는 일본으로 다시 흘러들어갈 예정이었다. 이연은 장부를 작성하며 마음 한켠에서 서늘한 감정을 느꼈다. 그가 적어 넣는 숫자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연 씨, 이제 진짜 조직 사람이 됐네요. 덩배가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이연은 잔을 비우지 못한 채 창문 밖을 봤다. 호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 피곤하고 어딘가 초라했다. 그때였다. 복도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형님, 형배 형님이 왔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덩배의 얼굴이 굳었고 오아시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형배, 부산 조직의 또 다른 1인자이자 덩배와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를 해오던 사내. 그가 직접 여기에 나타났다는 건 이 거래에 불편한 냄새가 섞였다는 의미였다. 문이 열렸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형배였다. 그의 시선이 이연을 스쳤다. 이 양반이 그 세관 출신이라며? 이연은 고개를 숙였다. 예, 형님. 이연입니다. 형배는 잠시 그를 훑어보다가 낮게 말했다. 세관 출신이면 눈이 밝겠네. 밝은 눈은 때로는 오래 못 살아. 그 한마디는 위협이 아니라 선언 같았다. 이연은 침묵했다. 그날 밤 계약서에는 도장이 찍혔고 그 도장 잉크는 이상할 만큼 붉었다. 그날 이후 부산의 밤거리는 전보다 더 화려해졌다. 새로 생긴 나이트클럽마다 덩배의 손길이 닿았고 형배는 경찰서와 시청 쪽 인맥을 쥐었다. 두 세력은 한 도시를 양분했고 그 중간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거래 일정을 짜는 사람이 바로 이연이었다. 그는 겉보기엔 행정 담당 브로커였지만 실상은 두 사람 사이의 눈치 싸움을 조율하는 외줄타기였다. 덩배는 돈을 믿었고 형배는 사람의 의리를 믿었다. 그리고 이연은 그 둘 사이에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존재였다. 어느 날 밤 형배가 이연을 따로 불렀다. 이연 씨, 우리 일 오래 하려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돼. 덩배는 돈 냄새에 미친 놈이야. 그 놈이 언젠간 우리 모두를 팔아넘길 거다. 그래도 아직은 같이 먹고 살잖습니까? 그래, 아직은. 형배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아직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는 법이지.
며칠 뒤 일본에서 온 화물선 한 척이 부산항에 정박했다. 이연은 통관 문서를 조작해 트럭 세대를 통과시켰다. 그건 완벽한 계획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첫 번째 트럭이 항만을 벗어나기도 전에 부산 경찰이 매복 중이었던 것이다. 정보가 새나갔다. 덩배가 이를 갈았다. 형배 쪽에서 누군가 입을 연 게 분명했다. 총성이 울렸고 항만 창고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연은 몸을 숙이며 외쳤다. 뒤로 물러서요. 경찰이에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흩어졌고 한쪽 구석에 쓰러진 덩배의 부하가 피를 흘리며 말했다. 형님, 형배 쪽 형배가 우리를 넘겼습니다. 그 말은 총성보다 깊게 박혔다. 그날 밤 피비린내 속에서 이연은 깨달았다. 이 싸움은 돈도 명예도 아닌 배신의 속도로 움직이는 전쟁이었다. 그가 세간에서 버렸던 신념, 정의라는 단어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그 단어가 그리워졌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또 한 번 거짓을 준비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에는 부산항 마약 밀수 조직 검거, 핵심 인물 도주 중 이라는 제목이 걸렸다. 사진 속 흐릿한 실루엣. 바로 그가 있었다. 이연은 신문을 구겨버렸다. 그리고 다시 바다를 바라봤다. 겨울 햇살이 차가운 수면 위에 번졌다. 그는 담배를 물며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돌아갈 곳이 없구나. 멀리서 배 기적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처음 세관을 떠나던 그날의 소리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갈 길이 없었다. 그의 발밑엔 피로 얼룩진 장부가 있었고 손엔 여전히 그 투명한 병 하나가 남아 있었다. 그 병은 이제 돈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연은 느꼈다. 이제 이 병을 버릴 수 없다면 언젠가 자신이 이 병 속에 갇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연은 도망자였다. 부산항에서의 총격 사건 이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형배의 부하들이 덩배 조직을 몰살시키던 그 새벽, 이연은 창고 뒷문으로 빠져나와 해안가를 따라 달렸다. 비릿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쳤고 신발 밑으로 부서진 유리 조각들이 쩍쩍 소리를 냈다. 그의 코트 안에는 여전히 투명한 병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병은 이제 단순한 마약이 아니었다. 그의 죄, 그의 인생, 그리고 그가 버린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